1953년 평화가 회복된 이후 한국은 농업 경제가 낙후되고 인프라가 심각한 부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자주 당했던 약소국이라니까. 팔려간 외동딸을 찾기 위해 한국에 갔다가 딸 사는 꼴을 보더니 돌연 태도가 돌변한 이유. 이곳에는 깊은 주름에 잔뜩 인상을 구기며 고민에 빠진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이 한국에 팔려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딸을 찾아올 연구를 하는데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별짓을 다하던 이 남성은 한국에 직접 방문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며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침략을 자주 당했다는 이유로 약소국이라 칭하던 이 남성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요? 아, 예, 잘 알지요. 우리 크로아티아와 많은 부분이 비슷한 나라기도 하니까요. 아무래도 침략을 자주 당한 나라들은 현대에 와서도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손님들이 참 많군요.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일용직으로 택시기사를 하는 이반 페리시치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손님들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던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태생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뭐 하나 제대로 교육받은 것도 없어서 오래전부터 택시기사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택시를 자가로 구매할 여력도 없어 타인의 택시를 임시로 빌려가며 일용직 형식의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죠.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택시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택시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심장질환을 앓았었고 그 이후로 택시회사에 소속되지 못했기에 이 방법밖에는 없었죠. 이러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하나뿐인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는 성인이 된 저의 외동딸.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저였고 가족들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곤 했죠. 그 일이 저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택시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돈벌이도 시원찮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딸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로 보았을 때 저라는 남자는 참 행복한 남자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오늘따라 아주 묘했습니다. 분명히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목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저의 촉은 분명하게 이질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식사하던 도중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듯한 아내와 딸의 표정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내 딸은 저의 눈치를 아내는 그러한 딸을 한번 살피더니 어렵게 입을 뗐죠. 여보, 우리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딸도 저도 지금 형편에 결혼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축하해주는 게 어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밥을 먹던 수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기에 놀랐죠. 벌써 저 녀석이 그런 어른이 되었나 하는 생각에 잠시 상념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딸에게 인연이 생겨서 결혼한다는데 찬성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축하받아야 할 이야기에 아내와 딸의 반응들이 심상치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내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크로아티아인이 아닌 동방의 아시아 국가, 한국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니. 처음에는 제 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고 딸이 결혼한다는 한국 남자 측에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준다는 말을 듣고서야 확신이 들었죠. 아, 내 딸이 이 못난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팔려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아내와 딸을 두고 대판 언쟁이 붙었죠. 딸아, 너는 우리 크로아티아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지 모르니? 물론 우리나라를 세운 슬라브족 조상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 이후 9세기에는 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았지. 그뿐이니 11세기에는 헝가리에, 1500년대에는 오스만 제국, 19세기에 들어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지배를 받던 나라가 바로 우리다. 그런데 뭐 한국도 우리 못지않게 다른 나라들의 잦은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왔던 나라다. 그런 나라들은 절대 약소국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어. 심지어 한국은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고. 절대 이 결혼은 용납 못한다. 차라리 그냥 크로아티아 남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니? 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이라면 내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노력하마. 그러니 다시 생각해보거라. 저는 최대한 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딸은 한사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며 발뺌을 했고 끝까지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했죠. 그제야 저는 이 녀석이 기어이 그 남자에게 무언가 선지급 같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런 딸의 모습은 정말이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로아티아보다도 후진국인 나라에 가서 큰 화를 당할지도 몰랐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저는 결국 딸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딸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아예 자기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술에 절어 살았죠.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가난한 편에 속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심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가난 때문에 딸이 한국으로 팔려갔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제대로 돈을 벌어서 다시 제 딸을 찾아와야겠다고. 저는 그러한 다짐을 한 이후부터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였고 과식하면 잠이 오기에 먹는 것도 줄여가며 택시를 몰았죠. 그 결과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임대료는 그에 맞게 상승했고 택시 일용직으로서는 돈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고 말았죠. 나만의 자가 택시만 있었어도, 그게 아니면 회사의 소속이라도 되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돈만큼은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 그 돈은 다름 아닌 딸의 한국인 남편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노라면 마치 제가 딸을 팔아넘긴 놈으로 생각되어 무척이나 괴로웠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이중적이고 간사한 동물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돈이면 택시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돈을 모으는 게 훨씬 수월할 테니까. 벌어서 다시 돌려주면 그만이지. 그러한 생각을 한 저는 결국 그 돈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최대한 벗어던지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을 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는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딸과 딸의 한국인 남편.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로부터 간접적으로 소식만 간간히 들을 뿐이었죠. 딸의 한국인 남편에게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는데 성공했기에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꿈에도 모르는 아내가 끝까지 같이 가자고 졸라대서 결국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 진짜로 내가 알던 그 약소국이 맞나? 이게 대체 우리 크로아티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들이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대기실에서 딸을 기다리던 저는 선진화된 한국 공항의 모습에 넋을 잃고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죠. 그리고 얼마 후 딸과 딸의 한국인 남편이 왔고 공항을 벗어나 한국의 정취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엄청난 충격에 잠시 제자리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어지러운 정세와 흩날리는 흙먼지들이 저를 마주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모습들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으리으리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변인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각각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어째서
한국은 분명히 우리 크로아티아처럼 타국의 침략을 자주 받던 나라였고, 심지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나라들은 현대에 와서도 약소국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야 크로아티아에서 평생을 살았던 저였으니 스스로가 산증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저의 충격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저를 더더욱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4세기 된 저는 딸이 사는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저는 그야말로 예전에 알았던 심장질환이 도지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은 커졌고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박서방 집이라고. 저도 모르게 내뱉은 진심. 당황스럽고 창피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것을 어쩌겠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헛기침을 하며 놀란 마음을 감추고 진정시켰습니다. 지금 저의 눈앞에는 미국의 헐리우드 대스타들이나 살 법한 전원주택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저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딸의 한국인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남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쥐뿔도 없는 저에게 따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님 택시는 자가로 구매하셨나요? 아내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둘까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능멸하는 건가? 내가 쥐뿔도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야? 저는 갑작스럽게 언짢아진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박서방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서방과 딸은 크로아티아에서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박서방이 한국에서 사업 실패를 겪으며 괴로운 마음을 다잡고자 크로아티아를 여행 중이었다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부닥친 박서방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려 했으나 제 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그러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둘은 서로 크로아티아에서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박서방은 오히려 돈 한 푼 없는 상태였고, 그러한 딸이 우리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박서방은 딸에게 한국으로 들어가서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설득했다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이 결혼하면서 박서방에게 받은 돈이라고 했던 그 돈은 사실 딸이 직접 모은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아버지 택시를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말이죠. 제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자가 택시도 없이 일용직으로 타인의 택시를 빌려 일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토록 딸에게 무심한 아버지라니. 정말이지 치가 떨릴 정도로 자괴감이 몰려들었습니다. 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택시로 일하며 버는 수입을 훨씬 웃돌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지만 이때까지 아버지인 저에게는 비밀로 했던 거였죠. 아버지인 제가 이 모양이니 딸보다도 수입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의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그동안 그러한 사실들을 숨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수년 동안 사위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저는 이 모든 진실과 마주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한국의 정취가 느껴졌고 박서방이 제 딸을 바라보는 온화한 모습들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자는 딸과 사위를 보며 저도 모르게 멋쩍은 웃음을 지었죠. 그날 우리는 그간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가족 모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아니 박서방아, 근데 이건 무슨 고긴가? 내 살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네. 뭐? 이게 소고기라고? 내가 알던 그 소가 아닌데? 또 나를 속여서 놀리는 건 아니지? 내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네. 크로아티아 같은 데서 한국을 우습게 알다니 이것들은 동유럽이고 서유럽이고 아시아 한국을 우습게 하네. 너들 나라보다 치안 교통 인프라 의료 IT 국방 뭐 하나 월등하게 낮다는 것을 기억하라.